2022년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 구현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군을 들여다봅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을 들어봅니다. 장병 인권 보장과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병 공급 올리고 급식 질도 올리고 병 내일 준비 지원 사업까지 고고고!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에게 직접 듣는 2022 대한민국 국방 업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2022년 우리 국방의 산적한 과제들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지 국방부 각 실별로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인사복지실이 되겠습니다. 네, 함께 하실 분들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김성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안석기입니다. 네, 우리 국방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죠. 바로 국방부 인사복지실입니다. 실장님, 네, 하고 계신 주요 업무와 역할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복지실은 군인과 군무원들의 인사복지 등 채용에서부터 전역 지원과 예비군 훈련, 군 의료 지원, 군인원 연금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더 나은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부서입니다. 네. 올해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 환경 조성을 위해서 병 내일 준비 지원 사업과 자기개발 지원 확대 등 장병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국군 외상센터 개원과 병사, 군 단체보험 시행 등 군 의료 시스템을 개편하면서도 맞춤형 직업교육 확대와 국립서울현충원 제2충원당 신축 등 제대 군인과 참전용사 지원 대책 마련 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국방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곳인데 우선 코로나19 이게 좀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방부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셨잖아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인사복지실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다른 정부 부처 협조하면서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2020년 2월에 군 최초 확진자가 보고된 이후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그동안 집단 생활하는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보다 강화된 방역 대책을 시행하면서도 장병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온 결과 군 확진자 발생률은 민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우리 군도 총력을 다해서 역학조사, 진단조사, 백신 수송 등 코로나19 범정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하루 4천여 명의 군 인력과 200여 개의 군병상 지원 등 가용한 일적, 물적 자원을 총력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민간 대비해서 국내 확진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거는 정말 단체 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이 코로나19 방역을 거의 군 작전처럼 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뭐 상상을 초월한 노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센터장님, 이 완벽에 가까운 대응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수치가 증명하듯이 완벽에 가까운 대응이었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임복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성과는 그 키워드로 말씀하신 것이 군 맞춤형이라는 그게 방점을 좀 찍고 저는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아시다시피 감염병 방지라는 것은 잠재적 대상자들의 생활 패턴, 이동 특성 이런 것들이 잘 파악이 되고 분석이 돼야지 적절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군 맞춤형이었다는 것이 결국은 이러한 성과에 대한 어떤 노력의 산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러나 뭐 요즘 뭐 아시다시피 신종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어서 임복실에서 당연히 노력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있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좀 추진되고 고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 군사 대비 태세, 국거리 지켜야 되거든요. 어떻게 관리 잘 하고 있습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네, 현재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로 군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은 앞으로도 부대 내 코로나19 유입과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군사 대비 태세 등 주어진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한편 군의 가용한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범정부 대응에도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군으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예비군 소집 훈련 이거 어떻게 되는지 예비 전력 정예화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라는 요리 없는 엄중한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예비군 소집 훈련을 불가피하게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예비 전력 유지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인식하에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훈련장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예비군 훈련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원칙 아래서 코로나19 영향과 이에 따른 방역 대응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3월 중에 시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네, 2년간 중단됐던 예비군 훈련도 지금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병력 자원 감소로 인해서 우리 군의 전력 강화라는 측면을 고려해 보면 예비 전력 정예화는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당면하게 될 미래 국방 운영 환경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인구 절벽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로 인해서 현재 규모의 상비 전력은 더 이상 유지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측면이 좀 있고요. 더 나아가서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병력이 아닌 첨단 기술에 기반한 어떤 미래전 수행 체계로의 변화 그리고 군이 대응해야 할 안보 위협이 군사적 위협뿐만이 아니고 테러, 감염병, 자연재해 등 비군사적 위협의 증대 등이 우리가 직면하게 될 그런 환경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군의 이제 전력 강화 방안이라는 것은 하드웨어적으로는 첨단 기술 기반 무기 체계 장비 및 시설을 구축하는 거고요. 휴먼웨어 측면에서 이제 말씀하신 예비 전력이라는 건 휴먼웨어 측면이 되겠죠. 휴먼웨어 측면에서는 적지만 강한 상비 전력을 구축하는 대신에 결국은 예비 전력을 어떻게 정예화해서 구축할 것인가 이것이 필수적인 어떤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비 전력은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주제는 아니고요. 반드시 필수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필수적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비 전력 정예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2022년 예비 전력 정예화 요거 추진 방향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올해는 예비 전력 정예화를 위해 그동안 이제 추진한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예비 전력이 상비 전력과 함께 미래 국방의 양대 기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비상근 예비군 제도 확대 추진과 동원 부대 장비 물자 현대화 그리고 훈련 체제 발전이라는 주요 정책 과제를 적극 추진하면서도 예비군 구조와 제도 발전 방향을 수립해서 미래 국방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예비군 제도 발전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수한 인적 자원 정예화를 위해서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국방부는 병력 자원 감소, 상비 병력 감축에 대비해서 그 대안 하나로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예비군 중에서 지원을 받아 선발해서 선발된 예비군을 평시에 일정 기간 소집 훈련시켜서 전시에 동일한 직책을 부여함으로써 동시 즉시 동원 시에 즉시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2014년도에 예비군 간부 비상근 복무 제도라는 명칭으로 운영해 왔는데 21년에 비상근 예비군 제도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비상근 예비군 중에서 연간 30일 이내에 소집 훈련하는 단기 비상근 예비군을 약 3,700여 명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간 180일 소집 훈련하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을 육군에서 올해 최초로 도입해서 50명을 선발해서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동원 장비 물자 현대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동원 사단의 예비군이 사용하는 군장,
전투조끼 등 장비와 물자는 현역 때 사용하던 장비와 다르게 부족하거나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심각한 상태를 인지해서 올해까지는 우선 부족한 물량을 우선 채우고요. 24년까지는 노후량을 전량 교체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5개 동원사단 중에서 1개 보병예단식을 상비사단 수준으로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시스템화된 예비군 훈련체제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국방부는 전국에 노후화되어 있는 208개의 그 훈련장을 40여 개의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으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총 16개소를 설치했고 금년도에 8개소를 추가 설치 예정으로 하고 있고요. 24년까지 40개소를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네. 또 기존에 또한 우편 등기나 인폰으로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하던 것을 모바일 플랫폼으로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하도록 모바일 송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향후에도 2030 세대 예비군의 눈높이에 맞추어 행정 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해서 예비군의 자원 관리라든지 교육 훈련, 복지 제공 방안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서 발전 방안을 지속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비군 훈련 보상비 꾸준히 또 인상 중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 중에서 모바일 송달책이 제일 와닿아요. 예전에는 그거 돌리는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은 안 받는다고 도망가고 고생 많았거든요, 그분들. 예, 요즘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군에 바라는 이 점이 예전보다 기대가 아주 커졌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선진 병력 문화 장착을 위해서 일단은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가 어디까지인가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센터장님, 특히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눈높이, 즉 기대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안타깝지만 작년에 발생했던 일부 어떤 사건 사고들이 기존의 사고 방식과 대응 방식으로는 해결이 곤란한 문제 제기를 표출을 했고 또 표출 방식 자체도 전혀 새로웠었죠. 그러다 보니까 없지는 않았지만 가려지거나 또 변화된 어떤 중요성과 형태들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고요. 이런 네. 것들은 앞으로 더 변화된 모습으로 또는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주제들이 아마 문제 제기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군 측면에서는 사실상 그 새로운 신세대들이 군의 어떤 주력으로서 우리 입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큰 변화가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민간 사회 측면에서는 기술 환경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그거에 기반한 생활의 질, 생활 방식의 어떤 변화, 그거에 따른 어떤 가치관의 변화가 이제 크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민의 요구하고 기대 수준이 과거와 다르게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있다. 그것의 반영이 결국은 군에서 또 드러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뭐 문화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생활 습관과 생활 방식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서 결국은 기대 수준을 어떻게 군에서도 새롭게 들어오는 장병들의 어떤 요구 수준을 점검을 하고 또 계속 그거에 맞게끔 바꾸어 나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과 또 MZ세대 장병들의 눈높이에 잘 맞추기 위해서 지난해 우리 군이 민간군 합동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다양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에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그러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실장님. 네. 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네, 우선 작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국민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그럼에도 군을 향한 따뜻한 신뢰를 보내주신 국민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작년에 민간군 합동위원회에서 이제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제시한 73개의 공고안을 102개의 세부 과제로 이제 분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장차관님 주관으로 해서 추진 상태로 점검 중에 있고요. 아울러서 이제 합동위원회에 참여했었던 위원 중에서 8인의 위원을 자문단으로 위촉해서 추진 상황을 매월 공유하면서 공고안이 취지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소통 중에 있습니다. 네. 예,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 이후에 일부에서는 굉장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아주 성과가 컸다고 들었습니다. MZ세대 장병들에게 호응은 물론이고 그 부모님들조차 이게 시대에 맞고 괜찮구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데 센터장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MZ 세대뿐만이 아니고 그 현대인들에게 휴대전화라는 건 아시다시피 단지 전화나 도구가 아니고 삶의 방식으로 변화가 이미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휴대전화 허용 문제가 화제거리나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장병들의 병역 및 군 생활에 깊이 천착되고 뿌리 박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국방연구원 조사 결과에서도 아시다시피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순기능과 긍정적인 효과가 부정적 효과를 충분히 누르고도 남는다는 그런 평가 결과들이 계속 조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정적 효과를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차단을 하고 긍정적 효과를 강화 확대시킬 것인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병사들 이 휴대전화에 청년 드립, 뭐 국군 드립 앱 이거 굉장히 인기입니다. 네. 그리고 병사들이 휴대전화 이거 일상에서 쓰니까 너무 행복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요즘 MZ세대 장병들은 스마트폰 사용에 굉장히 익숙하죠.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시대에 이제 필수가 되어버린 스마트폰 사용은 호모 모빌리쿠스 등 스마트폰과 관련된 인종이 생겨났다 할 정도로 생활 전반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는데요. 이에 발맞추어서 스마트 앱 기반으로 병영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플랫폼을 병사들에게 제공해서 장병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국방부에서 제공했던 다양한 복지 혜택 정보가 분산되어서 어떤 복지 혜택이 있는지 알기 힘들었죠. 그때는 종이 휴가증을 가져야지만이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어서 병사들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해서 장병 조정 모바일 앱인 청년드림, 국군드림 앱을 개발해서 분산된 복지 혜택 정보를 통합해서 제공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작년에는 철도 앱 시스템을 개발해서 앱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굉장히 향상시켰고요. 이 외에도 급여 조회나 민간병원 진료비 청구 등 다양한 복지 혜택 등을 통합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속버스 예약 시스템이라든지 오디오북 개설 등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고요. 장병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앱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졌어. 뭐 그야말로 청년들인 국군들이 앱 이거 없이는 지금 복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휴가 나가도 불편할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요. 네, 계속해서 우리 장병들의 일상생활 편행 증진에도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여군 인력 확대, 또 그와 더불어서 여군들이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제도, 게다가 이제 근무 환경 개선 노력이 꾸준히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군은 지속적으로 여군 인력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2017년에는 여군이 전체의 약 6%인 만여 명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말이 되면 간부의 9.2% 수준 18,000명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예전에 여군들은 주로 행정 위주, 직위 위주의 근무에서 현재는 전투직위 등 모든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이제 그 영향으로 인해서 부대별 여러 가지 이제 그 혜택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부대별 여군 필수 시설 확충하는 등 복무 여건 향상에도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군인들이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휴직하고 싶어도 공석이 생기면 부대원들이 업무이 늘어날까 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일한 일이 없도록 전역한 예비역들을 활용해서 공석직위에 적시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네. 이러한 노력으로 접적이라든지 격오지 부대에 보직되어 있는 여군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현재 대위급 이상 여군 지휘관 중에서 절반이 넘는 약 55%가 전투부대 지휘관으로 보직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한테 눈에 띄는 것은요. 여군 중에 전투부대 보직 인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점입니다. 이 군대 내의 양성평등 문화, 이 정착 노력이 성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센터장님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나라 여군
확대 규모나 제도 변화는 저는 이제 연구자니까 세계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나라가 정말 성공적으로 이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기간의 어떤 속도 측면이나 변화의 범위 측면에서 또 제도의 어떤 도입 측면에서 놓고 보면 되게 우리나라가 빠르게 이쪽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인 어떤 위상을 갖춰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실제로 남군하고 여군 간의 어떤 격차를 두는 이러한 그 제도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거의 해소된 상태로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러한 것들은 그간의 이제 국방부라든지 군에서 여성뿐만 아니고 성평등을 위한 어떤 제도적인 노력의 산물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갖추고 있는 규정과 훈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제대로 정착이 되려고 그러면은 결국 말씀하신 대로 성평등 문화라는 것들, 즉 수용성이 되게 높아야 된다라는 거죠. 문화는 이제 아시다시피 개선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되면은 좀 부정적인 측면이라든지 왜곡된 현상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그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의식 개혁을 이제 시켜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어떤 성과들을 좀 확대를 시키고 또 시대 변화에 맞게끔 지속적으로 그 개선을 하려고 그런다면은 결국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예를 들자면은 시설 같은 경우에도 사회의 어떤 그 생활 수준이 높아져 가면 국내의 어떤 시설들도 여군 복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변화가 되고 네. 그런 것들이 성과 무관하게 수용될 수 있는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같이 지속적으로 좀 검토되고 모니터링되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여군 인력 확대와 함께 군내 성폭력, 이제 범죄 예방 정말 필수 아니겠습니까? 네. 신고 및 보고 체계가 이게 좀 잘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이제 그 피해자 보호가 우선시돼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군 합동위원회 권고안을 지금 반영해서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다양한 체계 개선을 위해서 국방부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민간군 합동위원회에서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여러 권고안을 마련했고 이를 구체화하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로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았을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 보호의 공백 문제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해 9월 1일부터 수사기관 등의 신고 전 피해자 지원 제도를 시행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의료 지원, 인사 조치, 법률 조언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토록 제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네. 그 제도 개선 시행 이후에 양성평등 계층으로 접수된 사건 중에서 약 42%가 수사기관 신고 전 사건으로 자칫 은폐될 수 있었던 성 관련 사건을 식별해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기존의 각 군의 그 인사참모부장 직속의 양성평등센터를 금년도 1월 1일부로 총장 직속의 성고충 예방 대응센터로 이제 개편해서 피해자를 통합 지원 체계로 강화하고 있고요. 국방부도 차관 직속으로 군 인권 개선 추진단 내에 성폭력 예방 대응 담당관을 설치해서 성폭력 예방 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신속 강력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익명성 보호장된 성폭력 신고 웹이나 성희롱 성폭력 사건 관리 정부 체계 구축 등 민간군 합동의 권고 과제들이 마무리되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네, 제가 좀 알아보니까 병 복무 기간 단축, 뭐 봉급 인상, 전역할 때 목돈 마련까지 이 전역한 사람들 입장에서 좀 화가 나는데요. 실장님, 왜 이렇게 군 좋아지는 겁니까? 금년도 병 봉급은 아시다시피 병장 기준으로 67만 6,100원입니다. 5년 전에 17년도가 20만 원이었으니까 그와 비교하면 획기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상된 병 봉급을 활용해서 전역 시 학자금이라든지 취업 준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6%대 높은 금리 적용 상품인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이제 국가 재정으로 이 장병 준비 적금의 납입 금액의 약 3분의 1을 추가 지원해서 40만 원을 18개월 납입하게 되면 전역 시 1,000만 원 수준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해 보면요, 연 50% 수준으로 민간의 어떤 투자 상품보다도 높은 이율의 저축 상품입니다.
예, 우리가 계속 병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직업군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이 직업군인들 처우 개선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직업군인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매년 수당 신설과 연계해서 이제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이제 잠수함 승조원 연장복무 장려 수당을 신설했고요.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 수당 지급 대상을 임기제 부사관까지 확대하는 등 약 120여 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또한 올해는 현업 공무원 지정이라든지 당직 근무비 인상 등 장병 체감도가 높은 과제들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입장에서 장병들에게 대학 수강료 지원, 그리고 자기 개발 비용 확대,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이제 실행하는 건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인데, 역시 뭐니 해도 그런 관련된 지원 예산이 꾸준히 또 증액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네. 현재 대학 재학 중에 입대한 병사들의 학업 중단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격 강좌를 통해서 1학기당 6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네. 2019년부터 학점 취득을 위해서 원격 강좌를 수강하는 장병들에게 수강료의 50%를 지원해 왔습니다. 예. 근데 이것을 올해에는 수강료의 80%를 지원함으로써 와. 장병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또 군 복무 중에도 학습을 지속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네. 강좌 수강이라든지 도서 구입, 문화 관람 등 장병들이 원하는 분야에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그동안 10만 원을 지원해왔는데요. 올해는 12만 원씩 지원해서 군 생활이 미래를 위한 도약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와, 그렇군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병사들에게 이모 강좌 수강, 도서 구입, 그리고 문화 관람까지. 야, 이러면은 군에서 정말 허황된 시간이 아니라 이제 알차게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 이러면 제대 안 할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왜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겁니까? 예. 뭐 다시 군대로 오셔도 환영을 할 것 같은데. 너무 좋아졌어요. 예, 우리 인사복지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제도적 개선의 속도와 내용이 정말로 다양해지고 빨라졌습니다. 네. 장병들의 이제 군 복무에 대한 어떤 인식이 많이 바뀔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은 이제 형성돼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더 이제 아까 우리 가치관 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서 병사들의 요구의 내용들이 또 바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국방부에서도 당연히 그런 노력들을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발굴한다는 이런 것들 노력들이 진행될 거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고요. 문제는 이제 이러한 국방부와 군의 이제 부단한 노력들이 실제로 이제 장병들이 체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장병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걸 활용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더 알 수 있도록 보다 좀 잘 홍보를 하고 참여 범위를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달라진 게 이것만이 아닙니다. 같이 확인하시죠.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은 지식 포커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강한 안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 장병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선진병영 문화를 만들기 위해 획기적인 변화를 추진해온 우리 군. 그 일환으로 장병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 의료 체계 역시 꾸준히 개편해 왔는데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우리 군 의료 체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보실까요? 출발! 첫째, 군 의료기관 기능을 조정하고 특성화해 군 의료의 질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군 병원과 수술집중병원, 정신건강 등의 분야를 특성화하고 4단급 의무대 등 1차 진료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노후 장비는 교체, 인력은 새롭게 배치했는데요. 다가오는 4월에는 국군 외상센터 개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총상, 폭발창 등 각종 사고로 1분 1초를 다투는 외상 환자들을 치료하고 전시 대비 외상 진료 능력과 외상 환자에 대한 자체 진료 종결 능력을 확보하는 게 주 목적인데요. 국군 외상센터는 소생과 검사가 동시에 가능한 하이브리드 소생실, 수술실, 외상 중환자실, 외상 병실 등
최신 시설을 갖춘 것은 물론 민간 전문가 출신의 국군 외상센터장 등 우수한 의료 인력이 배치돼 군 외상 환자를 전담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AI 등 ICT 신기술을 외상 환자 진료 등에 활용, 군 의료 체계를 더욱 스마트하게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 든든하죠. 둘째, 의료기관 이용 여건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그간 복잡했던 민간병원 이용 절차를 간소화했고요. 공무상 부상 치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그 일환으로 병사 군 단체 보험을 추진, 보험사 선정 공고 유찰에 따라 복지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직접 지원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진료비 직접 지원은 단체 보험과 동일한 효과를 누리면서도 수수료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병원을 이용하는 병사들 입장에서도 별도의 청구 절차가 없다 보니 보다 쉽게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겠죠. 다음으로 병사 등 민간 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간 병사들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과 부상 때문에 민간 병원을 이용할 경우 군 병원의 진료 가능 여부에 따라 진료비 지원이 상이했는데요. 이제 확 달라졌죠. 질병이나 부상, 경중에 관계없이 진료비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의 최대 80%를 지원하는데요. 상해 질병에 대한 입통원 진료비는 실손보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의료기관별 공제 금액 또는 자기 부담금 중 큰 금액을 공제한 후에 지원합니다. 그런데 잠깐, 민간병원 진료비 어떻게 환급받냐고요?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를 병원에 납부하면 국방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진료 기록을 수신받습니다. 이후 지급 기준에 해당할 경우 진료비 일부를 급여 통장으로 환급해주는데요. 복무 중인 병사분들, 이제 진료비 부담은 확 줄이고 한층 확대된 진료 선택권은 마음껏 누리세요. 셋째로 군 응급 후송 역량 역시 강화했습니다. 전방이나 격오지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 얼마나 신속하게 후송하는지가 관건인데요. 응급 후송을 위해 의무 후송 전용 헬기 8대를 100% 전력화했고요. 비상사단 전투 중대급 위주로 응급구조사를 신규로 배치했습니다. 또한 범부처 등 응급의료 헬기 공동운영 참여를 통해 응급의료 후송 체계를 더욱 보완해 나갈 예정인데요. 이외에도 병가의 적용 일수, 환자 전담 지원팀 보강 및 활성화 등 장병들을 위해서 군 의료 시스템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나라를 위해 복무 중인 장병들의 건강, 이제는 국가가 책임집니다. 국방부는 장병들이 원하는 곳에서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군 의료 체계 과감히 바꿔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소화하다 얻게 된 질병과 부상으로 고통받는 장병들의 몸과 마음, 이제는 국방부가 지키겠습니다. 강한 안보, 책임 있는 국방부연을 위하여 파이팅! 우리 군이 지난해 군인재해 보상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 복무 중에 발생한 부상, 질병, 사망 등에 대한 보상을 이제 강화하는 건데요. 실장님 주요 내용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발전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군인재해보상과를 작년에 신설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군인연금법에 통합되어 운영되어 오던 군인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해서 군인재해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군인재해보상법을 2021년 6월 1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데요. 주요 이제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로 장애보상금의 경우에 지급 수준을 높였습니다. 전상, 특수직무공상 등 장애 발생 원인에 따라서 장애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사망보상금의 경우에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보상 수준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순직 유족연금의 경우에 재직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던 순직 유족연금 지급률을 재직 기간과 관계없이 본인 기준 소득월액의 43% 수준으로 일원화했고요. 네. 유족 1인당 5%씩 최대 4명까지 20%까지 추가 지급하는 유족 가산제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법 개정으로 유족연금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상한 연령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네. 군인이 더욱 안심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군인의 희생과 헌신을 국가가 기억하고 끝까지 보답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인의 희생과 헌신을 국가가 기억하고 보답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이 군 복무 중에 전사 순직한 군인 유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유관부처와 협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왔었죠. 그동안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 추진 계획, 실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군은 6.25 전쟁 무렵 질병이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돌아가셨다고 기록된 선배 전우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1997년에 다시 전공사상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돌아가신 사유가 전사 또는 이제 순직으로 변경된 분들은 약 9,700여 명 되시는데요. 네. 지난 14년까지 15년에 걸쳐서 약 7,700여 명의 유가족께 그 결과를 알려드리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근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소 확인이 어려웠던 약 2천여 명의 유가족께 미처 그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했었습니다. 이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 12월에 국방부와 국립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합동으로 전사 순직군인 유가족 찾기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특별조사단을 설치했는데요. 특별조사단에서는 지자체와 협조해서 유가족의 주소 등 정보를 확인하고 지역사회 및 참전단체 등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탐문 조사를 벌이는 등 다각도로 유가족 찾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관련 기관과 협업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그 노력에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이 전사 순직하신 분들의 유가족으로 확인된 유족분들에게는 최대한의 예우와 뭐 보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뭐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이제 그러나 우리 앞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사 순직으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가족들을 찾기 어려운 이유들이 정말 다양하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주소가 변경됐다든지 또 뭐 해외로 이주했다든지 또 사실상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자료열람 제한 등의 그러한 좀 어려운 그런 이유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전사 순직으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을 확인하기 이제 어려운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제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하루빨리 이제 제공되기 위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유가족 찾기 운동이라든지 사업 등이 원활하게 이제 진행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사업들이 좀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갖고서 가속화돼가지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국립서울현충원 내에 안장 공간 관련해서도 올해 확 달라지는 게 있다고 합니다. 네.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국립서울현충원의 장병묘역은 1986년도에 만장이 되었습니다. 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납골당 형태인 제1충원당을 2006년에 건립해서 영연을 안장해 왔는데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충원장도 만장이 돼서 3만 2천여 영연을 모실 수 있는 제2충원당을 금년 4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예. 국립서울현충원은 유공자에게 예우를 다하고 유가족이 만족할 수 있는 현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가 무한 책임 구현 꼭 이루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인데 실장님 어떻게 좀 사업 추진 최선을 좀 다하고 계시죠?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은 지난 2000년에 육군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2007년에는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이 창설되어서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 유해 발굴 사업은 20여년간 매년 10만여 명의 장병이 참여했고요. 올해도 3월부터 30개 부대가 38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부분 산악 지형이라 유해 발굴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고요.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를 위해 헌신에 보답하고자 우리 장병들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예, 국격에 맞게 국가가 또 우리 군이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고요. 우리 국민들도 지금처럼 뜨거운 관심을 계속 보내주셔야 할 사안인데 센터장님, 보다 많은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이라는 것은 그 사업의 특성상
이제 자연적인 부식이라든지 치매, 뭐 침식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요. 유해 자체의 발굴도 어려울 뿐더러 발굴되었다더라도 유전자 감식 곤란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사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되게 어려워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관심을 이제 당연히 고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또 그런 고양된 어떤 관심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루빨리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제 국민적 그 관심과 고양을 위해서는 현재도 국방부라든지 관련 부처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노력이 적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 노력에 좀 배가를 해서 홍보 노력과 수단의 다각화, 다양화가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국방부만의 일은 결코 아니다. 국방부에만 맡겨서 되는 일은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하에서 필요하다라면은 그런 이제 국회,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뭐 이런 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또한 그 외부 전문기관이라든지 일반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아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신 우리 그 분들을 한 분 한 분 다 찾아서 좀 모셔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6.25 전사자 유해를 가족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이 봉송봉환 이 사업도 미국을 비롯해서 6.25 참전국들과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국군 유해 307구를 5회에 걸쳐서 미국에서 국내로 봉환했고 미군 유해 26구를 미국으로 이제 봉송하였습니다. 네. 또한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영국군 유해를 부산에 있는 유엔급 묘지에 안장했고 벨기에 등 5개국의 그 전사자 신원 확인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전사자 유해 발굴과 실현 확인을 위해서 미국은 물론 유엔 참전국과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서로 얘기 나누고 있는 유해 발굴 중요하고 또 유해에 관련해서 봉환 중요합니다. 이제 게다가 신원 확인을 통해서 그리운 가족들에게 돌려보내드리는 사업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가 중요합니다. 이런 쪽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관심 또 적극적인 참여가 시급합니다. 자, 이런 부분 박사님 조금 더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네, 전사자 유해 발굴의 최종적인 결과는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유가족의 품으로 좀 돌려보내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전사자의 유해 발굴, 시료 채취, 유전자 분석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유가족이 확인이 안 된다 그런다면은 이 사업은 절반의 성공밖에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유가족 시료 채취라든지 이런 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이게 유가족들의 연령들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언제 또 뭐 불의의 어떤 사고로 인해서 내지는 자연적인 어떤 그 사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유가족들의 유전자 시료 채취라든지 이걸 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민적 관심, 그다음에 동참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유가족들은 연령도 있고 나이도 드셨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한 인지가 좀 부족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단지 그 유가족분들의 어떤 문제만으로만 삼을 것이 아니고 국민 일반이 참여하는 행사나 또 일 이런 걸로 좀 관심의 어떤 프레임을 좀 바꿔보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국방부나 이제 유해 발굴단 이런 데서 이런 작업들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것들 아이디어를 좀 더 많이 좀 확대를 좀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발굴 전에 우리가 이제 개토식이라는 걸 하는데요. 네. 이때 지자체라든지 민간 관련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행사 이런 걸로 한번 기획을 해본다든가 아니면 이제 대학생이라든지 민간이 그 발굴 작업에 공동으로 참여해 본다든지 이런 어떤 다양한 방안과 아이디어들을 좀 더 확대 또 검토해서 좀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시료 채취 참여자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원 확인 센터가 개소해서 진짜 많이 좋아졌는데 자 그러면 이제 가족품이 많이 좀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군의 노력 앞으로 어떻게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지난 21년간 발굴 유해 중 총 183분의 그 신원이 확인되었는데요. 네. 지난해 경우에는 24분의 신원이 확인되어서 가장 높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정부 부처 및 민간군 협업을 통해서 유가족 유전자의 실효 확보를 확대하고 발굴 유해의 신원 확인율 증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군인하면 목숨과 같은 것이 바로 명예죠. 네, 맞습니다. 우리 군이 선배 전우님들, 특히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이 헌신에 보답하고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특별 진급 제도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다고 해요. 실장님, 어떤 제도인가요? 네. 작년 7월부터 이제 특별법 시행으로 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병장으로 진급하고 이제 전역하는 지금과 달리 1980년 초반까지 병장 공석이 이제 정해져 있어서 정해진 수만큼 진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보다 훨씬 긴 30개월 이상 군 복무를 하고도 병장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전역하신 분들이 약 71만 명이 되시는데요. 오. 국방부는 이분들의 명예를 이제 드높여드리기 위해 다양한 해결 방안을 고민한 결과 네. 30개월 이상의 현역 복무 기간을 마치고 상등병으로 만기 전역하신 분들이 병장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특별 진급 어떻게 신청하시는지 궁금하시죠? 네. 우선 특별 진급을 희망하시는 본인 또는 유가족께서 대상자가 복무한 각군 본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심사를 통해 특별 진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럼 특별 진급이 되면 무엇이 바뀌는지 또 궁금하시죠? 네. 특별 진급이 결정될 경우에는 병적상의 계급을 상등병에서 병장으로 이제 변경하고요. 혹시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께서 원하실 경우에는 국립묘지의 묘비 계급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약 800분 정도가 병장으로 이제 특별 진급하셨습니다. 예.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사실 조사를 통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선배 전우님들의 명예를 더욱 높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특별 진급제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6.25 전쟁 당시에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비정규군으로 특별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의 명예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센터장님 벌써 고개 끄덕하고 계시는데 당시 비정규군 하면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지 좀 개념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6.25 전쟁 기간 동안에 국가를 위해 희생을 하신 분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시죠. 이제 그러나 말씀하신 비정규군이라는 것은 미 8군이나 미 극동군 사령부 첩보부대 뭐 이런 부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소속돼 가지고 비정규전을 수행하신 분들을 말하는 거고요. 복무 당시에 이제 국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없이 오로지 국가를 위해서 본인의 어떤 목숨이나 이런 것들을 헌신하신 그런 특별한 희생을 하신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 실장님, 비정규군을 수행했던 공로자들의 헌신을 보답하기 위해서 관련법 제정도 마쳤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6.25 전쟁 당시 계급과 군번도 없는 민간인 신분으로 나라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신 분들에 대한 공적을 인정해주고자 하는 법률이 작년 10월부터 시행돼서 앞으로 2년 동안 보상 신청서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네. 네. 6.25 비정규군 보상법 수혜 대상은 누구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들의 헌신에 대한 보답 우리 군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6.25 전쟁 당시 한국군이 아닌 미군에 소속되어서 국가에 큰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의 공적을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적 지역으로 침투해서 첩보를 수집하거나 유격 활동 등으로 한국군과 미군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입니다. 많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분들의 명예회복과 자긍심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군 복무 지원에 관련해서 다양한 제도도 설명해 주셨는데 특히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장병들 전역 이후에 고민 중에 하나가 또 취업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대군인 취업 지원 어떻게 해 나갈지 실장님. 네. 네. 현재 사회에서 취업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특히 군대는 의무복무 장병과 직업군인으로 구분되고 직업군인은 장기복무 선발과 계급정년 등의 이유로 조기에 사회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역 후 진로에 많은 고민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의무복무 장병의 경우에는 입대 전에 대학을 다니다가 오거나 대학 졸업 또는 취업 활동을 하다가 입대한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네. 이에 적합한 상장사들이 부대로 직접 찾아가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진로 도움 프로그램과 취업 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전역 후 진로 고민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업 군인의 경우
대다수 가정을 이루고 있어 취업에 대한 절박함이 굉장히 큽니다. 네. 이를 위해 이제 취업 및 창업 등 맞춤형 전직 지원 교육과 전직 컨설팅을 단계적으로 시행해서 안전적인 이 사회 전환을 도운 결과 작년에는 최근 5년간 가장 성과가 큰 2만 2천 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예. 자, 또한 국방부는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서 우수한 창업 기업을 다수 배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창업 기업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불가사리로 친환경 제설제를 만든 팀은 연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예. 마시른 링거를 만든 팀은 연 15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방 창업 경진대회는 군 복무의 패러다임을 바꿔가고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매년 2, 3회의 온 오프라인 방식의 국군 장관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구직을 희망하는 장병과 구인 기업 간 매칭을 이제 지원해주고 있고 분야별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채용 설명회를 통해서 취업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단체들과 협력해서 군 경력에 적합한 군 내외 제대군인 일자리 발굴과 군 경력과 사회의 연계 강화 등을 제도 개선을 통해서 지속 노력해서 군 복무가 학업 경력의 단절이 아닌 사회 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상당히 많죠. 네. 뭐 이를테면 리더십, 자기 희생, 뭐 협동 정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군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꼭 필요한 그런 것들 아닙니까? 네. 군 경력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이나 군 복무에 대한 자격우대 방안 확대 추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센터장님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배울 수 없는 어떤 독특한 경험과 또 자격들이 존재를 합니다. 뭐 외국군의 경우에는 그 리더십에 대해서는 학점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특별한 어떤 직무 경험이라든지 특정 병과 관련된 어떤 직무를 했었을 경우에 그거를 사회 자격증으로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체계들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방부에서도 이제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어떤 학점 인증제라든지 군 관련 특수 업무 분야에 대해서 국가 자격증화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발굴하고 확대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이런 것과 연계해가지고 이제 군 복무 경력이 적합한 어떤 일자리 이런 걸로 이제 연계되는 그런 노력들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이러한 노력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또 이제 사회 직업이라든지 노동 환경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급격하게 변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거는 이제 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군에서도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어떤 무기체계, 일하는 방식 내지는 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가 이루어질 거고요. 이거는 분명히 민간에서 사회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또 새로운 경험들을 이제 그 발생을 시킨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는 거에 맞는 어떤 일자리, 변화되는 거에 맞는 어떤 새로운 어떤 자격증화 이런 것들을 이제 신규로 발굴하고 그거를 국가 자격증화해주고 이러한 노력들이 아마 뭐 앞으로도 지속될 거고 또 그런 관심들을 끊지 않고 아마 추진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 군은 장병 인권 보장 그리고 복무 여건 개선을 통해서 군 장병들의 그 자부심을 고취하고 또 국민으로부터 또 신뢰받는 그런 군문화 정착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럼 계속해서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당부 말씀도 좀 해주시고 실장님께서는 또 다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센터장님. 네, 저희 국방 인력 차원에서 지금 우리 국방과 군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은 역시 국방 인력이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문화를 갖는 이제 세대로 급격하게 이제 변화되고 있고 그러한 인력들이 군의 이제 주력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과거와 다른 분명한 어떤 접근과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에 맞는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인사복지실이 결국은 사람을 다루는 그런 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된 어떤 환경과 요구에 맞는 어떤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파악 노력을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에 기반한 어떤 정책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끊지 마시고 하시라는 그런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지금 여러 가지 그 변화된 제도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많이 소개해 주셨지만 그래도 그래도 더 많은 선진 병역 문화 정착을 위해서 또 노력해 주셔야 될 건데 다짐 꼭 해주신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국민과 군 장병이 자랑스러워하는 병역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역 시 미래를 준비를 위한 병 내일 준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대학 원격 광장, 수강료 증액 지원과 자기개발 지원액을 확대하는 등 장병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군 외상센터 개원을 통해 총상 등 외상 진료 능력을 확보하고 우리 병사들의 군 단체 보험 시행으로 민간 병원 진료비를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본인 부담금을 최소화하는 등 군 의료 시스템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상자별 취업과 연관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서 전직 역량을 강화하고 유가족 실효 채취 확대와 국립현충원 제2충원당 신축 등 제대 군인 및 참전 용사를 포용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 병역문화위원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병역이 자랑스러운 국방구현을 위해서 그리고 또 더불어 선진 병역 문화 구축을 위해서 지금 국방부 인사복지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올해도 더욱더 애써주시고요.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군이 장병 복무 여건 개선은 물론 선진 병역 문화 혁신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가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랑스러운 군으로 발돋움하는 우리 군에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거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